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라고 합니다. 이제 70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할머니가 익숙한 나이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거리로 내몰린 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충청도 시골 농가에서 태어나 어렵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와 언니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가 일하다가 23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가고 밤 11시까지 식당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순애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손님들이 우리 김치찌개 맛있다고 하던데? 역시 내 아내가 최고야. 우리 아들들 대학 보낼 때까지만 조금 더 힘내자. 큰 놈은 회계사 되겠다고 하고 작은 놈은 대기업 들어가겠다고 하잖아.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것도 다 애들 때문 아니겠어? 당신도 고생 많아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정말 몸이 힘들긴 해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힘이 나요. 어제 큰놈이 와서 그러는데 회계사 시험 준비하느라 힘들지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 보니까 자기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역시 우리 아들들이야. 작은 놈도 요새 취업 준비하느라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잖아. 애들이 이렇게 철이 드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보람이 있어.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애들 뒷바라지 제대로 해주자. 저 역시 남편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특히 저희 식당 김치는 정말 유명했거든요. 직접 담근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이면 손님들이 한 그릇으론 성에 안 찬다고 2그릇씩 시켜 먹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30년을 악착같이 벌어서 아들 둘 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 한민수는 회계사가 되었고 작은아들 한민호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회계사가 되고 작은아들도 좋은 직장에 다닌 지 2년째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장을 보러 나간 남편이 시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이 너무 오랫동안 무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심장이 견디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평소에도 가슴 답답함이나 통증을 느끼셨을 텐데 참고 지내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이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가슴이 아프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정말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정말 갑자기 이런 일이. 고인께서 워낙 참을성이 강하셨나 봅니다. 보통은 심근경색 전에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하지만 일에 너무 몰두하시거나 가족을 위해 참으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증상을 무시하고 지내시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아직도 그날의 충격이 생생합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을 혼자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하던 일까지 혼자 다 해야 하니까요. 새벽에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정리하는 것까지. 그런데 아들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큰아들은 퇴근 후에 와서 계산을 도와주고 작은 아들은 주말마다 와서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엄마,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회계일 하니까 식당 장부 정리하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 식당들 다 카드 결제 많이 하는데 저희 식당도 카드 단말기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손님들한테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쉬워져요. 그래, 그런 것도 있구나. 엄마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민수가 알아서 해줄 수 있겠니? 요새 젊은 손님들은 현금 안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 카드로 계산하고 싶어 해서 다른 식당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 엄마, 저도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식당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 배달 주문도 많이 하던데 배달 앱에 등록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저가 알아봐서 도와드릴게요. 너희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정말 든든하다. 아빠가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희 때문에 엄마가 힘을 낼 수 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렇게 1년 정도는 아들들의 도움으로 식당을 꾸려나갔습니다. 물론 힘들었지만 아들들이 이렇게 효자로 자라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이런 좋은 아들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신부는 같은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여자였는데 첫인상이 참 좋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민수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줘서 뵙고 싶었어요. 혼자서 식당 운영하시면서 아들들 뒷바라지까지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앞으로 어머님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가 우리 민수한테 시집 오겠다고 하다니 정말 고맙다. 미영아, 우리 민수가 워낙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애인데 네가 옆에서 잘 챙겨줘. 그리고 나도 며느리 생기면 정말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뻐. 어머님,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배워서 어머님께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식당 일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어요. 주말에 시간 될 때마다 와서 손님 응대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며느리 미영이는 정말 잘해줬어요. 주말마다 식당에 와서 도와주고 명절 때도 음식 준비를 같이 해주고요. 작은 아들 민호도 1년 후에 회사 동료와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지은이도 참 착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 아파트에서 살고 저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지냈습니다. 며느리들이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니까 외롭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5년 후에 시작됐어요.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혼자 그 큰 식당 운영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그냥 식당 정리하시고 편하게 쉬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이제 회계법인에서 파트너까지 됐으니까 엄마 생활비는 제가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민수야. 엄마가 아직 멀쩡한데 왜 식당을 정리해? 그리고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살겠어. 너 걱정 안 해도 돼. 그래도 엄마, 요새 식당 가도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젊은 사람들은 다 새로운 음식점을 찾아다니잖아요. 우리 식당도 예전만큼 손님이 많이 오는 것 같지 않고 차라리 지금 정리하시고 편하게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아들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큰며느리 미영이가 와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요즘 아파트 좀 큰 데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나중에 아이도 생길 것 같고 지금 사는 곳이 좀 좁아서요.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니까 이자가 너무 높더라고요. 혹시 어머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도와줘야지. 그런데 얼마 정도나 생각하고 있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다 갚아드릴게요. 저희도 둘 다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갈 수 있거든요. 어머님께서 식당 운영하시면서 모아두신 돈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1억이라 그게 적은 돈은 아닌데 엄마가 모아둔 돈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식당 수리하거나 할 때 쓸 돈이거든. 그래도 너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 정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정말 필요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사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면 어머님도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저희도 어머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요. 너희랑 같이 살자고? 그런데 엄마는 식당이 있잖아. 식당에서 너무 멀어지면 일하기 힘들 텐데.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아까 민수 오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식당 정리하시고 편하게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도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마치 짜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설마 했죠. 제가 그렇게 정성껏 키운 아들이, 그렇게 착하던 며느리가 저한테 나쁜 마음을 품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큰아들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정말로 식당을 정리하고 큰아들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엄마, 앞으로 돈 관리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은행 업무도 복잡하고 엄마 혼자서 하시기엔 힘드실 테니까요. 돈 관리를 너희가 해준다고? 그런데 엄마 돈인데 엄마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지? 당연하죠, 어머님. 다만 저희가 계좌 관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새 사기도 많고 해서 큰 돈은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요. 그때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통장과 도장을 모두 맡겼습니다. 식당을 정리하면서 나온 돈까지 포함해서 총 3억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큰아들 집에서 지내면서 손자도 봐주고 며느리 미영이도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용돈이 필요해서 아들한테 말하면 자꾸 핑계를 대면서 미루더라고요. 민수야, 엄마가 용돈이 좀 필요한데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도 먹고 하려고 하는데 10만 원만 좀 줄 수 있겠니?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은행 갈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말에 가서 찾아올게요. 그런데 주말이 되어도 돈을 주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미루면서 핑계만 대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작은 아들 민호의 태도였어요. 전에는 자주 안부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했는데 제가 큰아들 집에 온 이후로는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에는 받지도 않더라고요. 몇 번을 걸어서야 겨우 받았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이에요. 민호야, 엄마야. 요즘 연락이 너무 안 와서 걱정됐어. 괜찮니? 네,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뭔가 섭섭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큰아들이 작은아들한테 미리 귀띔을 해줬더라고요. 엄마가 요양원에 가시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작은아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큰아들이 계속 설득하면서 엄마를 위한 일이다. 우리가 제대로 모실 수 없으니까 전문적인 곳에서 돌봐드리는 게 낫다고 했나 봐요. 몇 달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제가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짜증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또 돈 얘기해요? 엄마가 여기서 지내시면서 먹는 것, 입는 것 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데 또 뭐가 돈이 필요해요? 뭐라고? 민수야,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니? 엄마 돈으로 엄마가 필요한 거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님, 근데 요즘 너무 자주 돈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여기서 지내시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제 돈을 다 써버렸구나. 그것도 제 허락도 없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돈을 다 썼다고? 내 허락도 없이? 당장 내 통장이랑 도장 돌려줘. 엄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 관리한 건 맞지만 잘못 관리했다고? 이건 도둑질이야. 내 돈을 내 허락도 없이 써버린 게 도둑질이 아니고 뭐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형이 그런 일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저 혼자 벌어서는 생활하기도 빠듯해요. 그리고 솔직히 형이 엄마를 모시겠다고 해서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민호야, 엄마가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러니?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났지만 작은 아들은 연락이 없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작은 아들도 큰 아들 말에 넘어가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큰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 미영이가 방으로 들어와서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이 여기서 계속 지내시는 게 저희한테는 부담이 되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곳이라고? 미영아, 내가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내 돈은 다 너희가 써버렸고 갈 곳도 없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머님, 요양원 같은 곳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비용은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요양원이라고? 미영아, 너 지금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나는 멀쩡한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엄마,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엄마를 계속 모시고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보냈어요.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밥을 먹을 때도 대화가 없고 저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트에 잠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제 짐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가방 2개와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작은 이불 하나. 그게 제 평생의 전부였어요. 저는 멍하니 그 짐들을 바라보다가 현관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쇠가 안 맞더라고요. 이게 뭐야? 내 짐이 왜 여기 있어? 열쇠는 왜 안 돼? 그때 안에서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좋은 곳을 찾아뒀어요. 더 이상 여기서는 함께 지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좋은 곳이라고? 미영아, 내 허락도 없이 내 짐을 밖에 내놓다니 이게 사람이 할 일이야? 엄마,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내가 평생을 키운 아들이, 시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해온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내쫓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언제 너한테 피해를 끼쳤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요양원 연락처 여기 있어요. 내일 거기서 사람들이 올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손이 덜덜 떨려서 제 짐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왔어요. 70살이 다 되어서 짐 몇 개 들고 갈 곳도 없이 말이에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처음에는 찜질방에서 지냈어요. 하루에 10,000원씩 내고 씻기도 하고 잠도 자고요. 그런데 며칠 지내니까 사람들 시선이 따가웠어요. 할머니, 며칠째 계속 여기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 잠깐 집을 비워야 해서요. 그런데 할머니, 여기는 장기 투숙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혹시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결국 찜질방에서도 나와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지하철역에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24시간 카페에서 커피 한 잔으로 버티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공원 벤치에서 자다가 파출소 경찰관이 깨워서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가족은 안 계세요? 아들이 둘 있긴 한데 연락이 안 돼요.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큰아들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여보세요? 한민수 씨죠? 파출소에서 연락드립니다. 어머님이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계셔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빨리 모셔가셔야겠는데요. 전화 너머로 큰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치매기가 있으셔서요. 자꾸 집을 나가시려고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요양원 입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치매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정신은 멀쩡해 보이시는데요. 대화도 정상적으로 하시고. 초기 치매라서 겉으로는 정상으로 보여도 판단력이 떨어지세요. 저희가 내일 모시러 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분했어요. 경찰관님, 저 치매 아니에요. 제 정신 멀쩡해요. 저 아들이 제 돈 다 써버리고 저를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내일 아드님이 오시면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정말 치매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시고. 그러니까요. 저 정말 멀쩡해요. 제 아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다음날 큰아들이 와서는 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로 요양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열악한 곳이었어요. 시설도 낡았고 직원들도 불친절했고요. 할머니, 여기 규칙 잘 지키셔야 해요. 함부로 밖에 나가시면 안 되고 정해진 시간에만 전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외출 불가해요. 저 치매 환자가 아니에요. 왜 저를 여기 가둬놓는 거예요? 제가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호자분께서 할머니가 치매 초기라고 하셨어요. 안전을 위해서 규칙을 지켜주셔야 해요. 치매가 아니라고요.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아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할머니, 치매 환자분들은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정상이라고요. 이해해 주세요. 그곳에서의 생활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하루 3끼 나오는 밥도 형편없었고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는 정말 치매가 심해서 밤새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여기가 어디야? 내 집은 어디 갔어? 우리 아들은 왜 안 와? 집에 가고 싶어. 할머니, 여기는 요양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어요. 요양원이 뭐야? 나 여기 왜 있어? 집에 가야 해. 우리 아들아! 그런 상황이 매일 반복됐어요. 저도 점점 미쳐갈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요양원을 나왔어요. 밤중에 몰래 담을 넘어서 말이에요. 요양원에서 나와서는 다시 길거리 생활을 해야 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갈 곳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지냈어요. 하지만 영무원들이 자꾸 쫓아내더라고요. 할머니, 여기서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다른 승객들 불편해하시고 복지관이나 쉼터 같은 곳 알아보세요. 제가 갈 곳이 없어요. 그냥 하룻밤만 더 있게 해주세요. 그래도 여기는 역사라서 규정상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결국 공원으로 가서 벤치에서 잤어요. 11월 말이라 날씨가 정말 추웠는데 얇은 옷 몇 벌이 전부였거든요. 어느 날 밤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몸이 덜덜 떨리고 손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건가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들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몸도 돌보지 않고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벌인가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몇 주를 더 지냈어요. 하루는 편의점 앞에서 떨어진 김밥을 주워 먹기도 하고 카페에서 남이 마시다 남긴 커피를 마시기도 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며칠째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고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12월이 되자 날씨가 더욱 추워졌어요. 어느 날 밤에는 정말 얼어 죽을 뻔했어요. 공원 벤치에서 자다가 새벽에 깨어보니 몸이 완전히 얼어 있었거든요. 정말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얼어서 죽는구나. 그래도 이제 고생은 끝나겠네. 그때 정말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눈을 감고 이제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제 어깨를 흔드는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는데. 제가 힘겹게 눈을 떠보니 운동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새벽 운동을 나온 사람 같았는데 얼굴이 어디서 본 듯 익숙했어요. 혹시 예전에 신정동에서 식당 하시던 분 아니세요? 행복식당? 저는 멍한 정신으로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기억이 안 났거든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아, 저 박철훈이에요. 20년 전쯤에 식당 자주 갔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그때 그 젊던 직장인이 이제는 나이 들어서 완전히 다르게 생겼지만요. 사모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집은요? 저는 말하기가 창피했지만 사실대로 말했어요. 아들들이 제 돈을 가져가고 집에서 내쫓았다고. 갈 데가 없다고요. 박철훈 씨가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신입사원 때 돈이 없어서 굶을 뻔했는데 저희가 밥을 공짜로 주기도 하고 외상으로 먹게 해줬다고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났거든요. 박철훈 씨는 저를 자기 차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아내분은 저를 처음 보는 것 같았지만 박철훈 씨가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놀라면서도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을 먹으면서 정말 살 것 같았어요. 박철훈 씨 부부는 저한테 자세한 사정을 물어봤고 저는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며칠 지나서 박철훈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부모님 재산 빼돌린 것도 그렇고 이렇게 버려둔 것도 문제고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무슨 자식이에요. 부모를 이렇게 버려두는 게 자식이 할 일이에요? 사장님이 그냥 넘어가면 애들은 반성도 안 해요.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망설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인데 법정까지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박철훈 씨 부인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 아들들이 어머님을 자식으로 생각했나요? 어머님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뻔했을 때 걱정이라도 했나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무슨 자식이에요.
맞아요. 애들이 나를 자식으로 생각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철수 씨, 변호사 소개해 주세요. 박철훈 씨 소개로 변호사를 만났는데 제 사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재산 무단 사용이랑 부모 유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했고요. 할머니, 이런 사건이 요즘 정말 많아요. 증거도 확실하고 승소 가능성도 높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그럼 제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고요. 변호사를 통해 아들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러자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변호사 편지 왜 보내요? 우리가 얘기해서 해결해요. 이제 와서 뭔 얘기를 해. 너희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엄마,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법정까지 가야 해요? 법정 가기 싫으면 내 돈부터 다 돌려줘. 그리고 내가 살 집도 마련해줘.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그동안 너무 당하고만 살았거든요. 박철훈 씨가 옆에서 저를 도와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며칠 후 큰아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걸어오더라고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요. 무릎 꿇고 빌게요. 이제 와서 빌어? 나를 길거리에 버려놨을 때는 언제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취하. 절대 안 해.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전화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다시는? 민호야, 이미 늦었어. 나는 너희를 믿을 수 없어. 저는 박철훈 씨 집에서 지내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더 이상 착한 어머니 노릇은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변호사님이 증거들을 다 준비해 뒀더라고요. 제 통장 거래 내역, 집 매매 계약서, 요양원 입소 기록까지 다 있었어요. 재판은 8개월 정도 걸렸어요. 아들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섰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판사가 큰아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머님 동의 없이 3억 원을 사용한 게 맞다고 인정했어요. 집도 어머님 명의로 해뒀지만 정작 저는 그 집에서 내쫓았다는 것도 드러났고요. 작은 아들도 증인으로 나와서 어머님이 노숙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걸 몰랐다고 했지만 확인도 안 해봤다는 게 밝혀졌어요. 판사님, 요양원 입소 신청서를 보시면 피고인이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거짓 기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치매 진단서도 없었고요. 판사가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입소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맞습니까? 그게 어머님이 혼자 지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허위 기재를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아들들을 차례로 쳐다보더니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들은 친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고 거짓 진단까지 이용해 요양원에 유기한 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한민수는 사용한 금액 전액인 2억 8천만 원을 배상하고 벌금 500만 원, 피고인 한민호는
벌금 200만 원에 처합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큰아들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엄마, 2억 8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너무 많아요. 그때 나는 생각 안 하고 내가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뻔했을 때는 걱정 안 했으면서? 엄마, 제발 선처 좀 해주세요. 선처? 너희가 나한테 선처했어? 알아서 구해와. 어디 지금 선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판결 후 변호사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완승이에요. 원래는 절반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액 다 받아내셨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정의가 승리했네요. 할머니가 워낙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판사님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정말 통쾌했어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버렸던 아들들이 법정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의 한이 좀 풀렸어요. 판결 후 큰아들이 2억 8천만 원을 갚는데 1년이 걸렸어요. 변호사한테 들은 말로는 집까지 팔아서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전셋집으로 이사해서 살았나 봐요. 작은 아들도 벌금 내느라 꽤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원래 살던 집을 다시 사고 1층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30년 넘게 식당을 해봤으니까 반찬 만드는 건 자신 있었거든요. 박철훈 씨가 냉장고며 진열대며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었어요. 심지어 인테리어 업체도 소개해줘서 깔끔하게 꾸밀 수 있었고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했는데 박철훈 씨가 지인들한테 소개해주고 맛도 좋다고 소문이 나서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게를 연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하루는 오후 손님이 없는 시간에 박철훈 씨가 찾아와서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제가 아들들한테 직접 얘기해 볼게요. 직접 얘기한다고요? 무슨 얘기를요? 30년 전 일 말이에요. 사장님이 저한테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그 덕분에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혹시 아들들이 기분 나빠하면... 사장님, 저는 정말 화가 나요. 제가 굶어 죽을 뻔했을 때 사장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런 어머니를 길거리에 버렸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너무 심하게 혼내지는 마세요.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그냥 사실만 말할 거예요.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저한테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만요. 그러면 아들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철훈 씨는 어떻게 아들들을 찾아갈 건가요? 주소를 아세요? 큰아들은 회계사잖아요. 회계사 협회에 등록된 사무실 주소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작은 아들은 회사 이름만 알면 되고요. 사장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아들들이 화내면 어떡해요?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제가 뭔가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려주는 거니까요. 오히려 아들들이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박철훈 씨가 인터넷으로 큰아들이 다니는 회계 법인을 찾아서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세무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서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한민수 회계사님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네, 어떤 상담이신지요? 세무 관련 상담인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큰아들이 상담 약속을 잡았다고 해요. 박철훈 씨가 정장을 차려입고 회계법인 사무실로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처음 30분 정도는 정말로 세무 관련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사업자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부가세는 언제 내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 말이에요. 상담이 끝날 즈음에 박철훈 씨가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혹시 어머님이 김순애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20년 전쯤에 어머님 식당을 자주 다녔거든요.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셔서 기억에 남아있어요. 큰아들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나 봅니다. 박철훈 씨가 말하길 큰아들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무슨 얘기가 나올지 예상했나 봐요. 최근에 우연히 어머님을 만났는데 혼자 반찬 가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때 제가 어려울 때 밥도 챙겨주시고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요. 그런데 어머님이 좀 외로워 보이시더라고요. 많이 쇠약해지신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일하시는 게 걱정되더라고요. 가족분들은 자주 안부 여쭤보시나요? 박철훈 씨가 말하길 큰아들이 그때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 해요. 계속 펜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를 다른 사람이 더 걱정하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나 봐요. 박철훈 씨는 30분 정도 더 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20년 전에 제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아들들은 어머니를 잘 챙기지 않는 것 같다고 돌려서 말했다고 해요. 큰아들이 점점 위축되는 게 눈에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들한테도 비슷하게 했다고 해요. 박철훈 씨가 작은 아들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연결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시라고? 어머님 아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잠깐 얘기하고 싶어서요. 어머니를? 네. 20년 전에 어머님한테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작은 아들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박철훈 씨가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만나주더라고 해요.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희도 바빠서. 그래도 어머님 나이가 있으시니까 자주 안부라도 여쭤보시면 좋을 텐데요. 며칠 후 정말로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더라고요. 엄마, 박철훈이라는 분한테 연락 받았어요. 그래? 엄마가 예전에 자기한테 잘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신경을 안 써드린 것 같아서요. 지금 와서? 죄송해요. 앞으로 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생활비 보태드릴게요. 얼마나? 일단 30만 원씩 드릴게요. 큰아들 목소리가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거든요. 뭔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에는 작은 아들도 전화했어요. 이 아이도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박철훈 씨라는 분 만났어요. 저도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정말 줄 거야? 네, 꼭 드릴게요. 작은 아들도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전에는 건성건성 대답하던 아이가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다음 달부터 아들들이 각자 30만 원씩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또 안 줄까 봐 걱정했는데 지금까지 6개월째 꼬박꼬박 보내고 있어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부 전화도 와요.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건강은 어떤지, 가게는 잘 되는지 물어봐요.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락은 하니까 다행이에요. 지금 저는 반찬 가게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매출이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나오고 아들들이 보내주는 60만 원까지 합치면 꽤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예전처럼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더라고요.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서먹하고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아요. 전화할 때도 업무적인 느낌이 강해요. 엄마 건강하세요. 돈 보냈어요. 가게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래도 연락은 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가끔 손주들 얘기도 해요. 큰 손주는 이제 대학생이고 작은 손주는 고등학생이래요.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박철훈 씨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반찬 사가면서 근황을 물어봐요. 저한테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들들과 이 정도라도 회복 못했을 거예요. 자기 일도 바쁠 텐데 저를 이렇게 챙겨주고 아들들한테까지 가서 얘기해주고요. 20년 전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은혜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몸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혼자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반찬 가게도 단골 손님들이 생겨서 꽤 잘 되고 있고요. 아들들하고는 예전처럼 다정한 관계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연락은 하고 지내니까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도 어려운 일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친절도 언젠가는 돌아와요. 그리고 부모님께 잘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서기 전에 스스로 깨달으시길 바라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후회 없이 잘해드리세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